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최근 중국군을 무력화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첨단 신형 무기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무기는 스텔스 기술과 정밀 유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원거리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두꺼운 군사 차량 방호 장갑을 쉽게 관통하고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형 무기의 등장은 한국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3차 대전의 경고는 그저 일부의 주장이나 과대망상 정도로 해석됐지만 최근 공산당의 행보로 비춰볼 때 이는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반중국 연대에 결국 전쟁이고 수준의 강력한 경고를 날린 공산당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무기들을 공개하며 지구 전체가 중국군의 사거리 안에 놓여 있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안타깝게도 한국의 신무기를 광고해준 꼴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 해당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중국군 전체를 무력화시킬 신무기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였죠. 얼마 전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영국의 필두로 한 반중국 연합들이 홍콩과 대만을 문제 삼아 자국의 집단 제재를 가한 데 대해 중국은 경고했다라며 외교 용어상 가장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용어는 역사적으로 중국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써왔던 최후의 표현으로 중국은 서방 사회의 불순한 개입과 악의적인 책동에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지금껏 보여줬던 말뿐인 처세와는 달리 구체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중국의 과장 선동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럴 만한 기술도 능력도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를 철저히 무시로 일관했지만 최근 중국 관영 CCTV를 통해 공개된 각종 신형 무기들의 위력은 전 세계 군사력 1위를 달리는 미국조차 겁먹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요. 마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전포고하듯 열병식 영상을 공개한 시진핑은 탱크와 전차 수륙 양용 장갑차와 강습용 공수전차에 이어 대전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무려 580개에 달하는 군사 장비를 모조리 드러내며 이번 열병식에 등장하는 모든 무기들은 중국 자체 기술로 실전 배치된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중국이 패권국의 반열에 올라섰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그간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계열이 16기나 등장했다는 것인데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초음속 미사일은 물론 재래식 중장거리 핵미사일과 고체 연료를 이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외 핵잠수용까지 특히 둥펑 41은 발사 30여 분 만에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였기에 이는 곧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미 과학자 연맹이 상업용 위성으로 촬영한 결과 둥펑 미사일 부대가 최근 한반도와 매우 가까운 산둥성 남쪽 지방에 집결해 있었다는 것이었고 전문가들은 사거리가 무려 5000km에 달하는 둥펑 성능상 고작 7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은 언제든 버튼 하나로 불바다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군사학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포를 안겨다준 무기는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중국이 극비로 다뤄왔던 소형 미사일의 존재였습니다. 중국이 새롭게 개발한 해당 무기는 공대지 미사일과 유도 미사일이 결합된 형태로 수십 km밖에 떨어진 사과 하나 크기의 목표물을 정확히 가격하는 말도 안 될 정도의 정밀함을 가진 데다 무려 500kg답게 압도적인 폭발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되어 사도와 같은 방어 기술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중국군 측은 이번에 개발된 신형 미사일은 투하된 직후 양쪽 날개가 자동으로 펴져 6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신속히 날아갈 수 있고 이것은 즉 중국 군용기가 적군의 방공 영역 밖에 위치한 상태라도 얼마든지 상대를 박살낼 수 있다며 적들은 중국군의 모습조차 보지 못한 채 괴멸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죠. 특히 이것은 전차나 장갑차 부대를 공격하는데 전략적 활용도가 매우 뛰어났는데 대전차용으로 만들어진 미사일은 제 아무리 단단한 장갑이라도 간단히 뚫는 것이 가능했고 현재 중국 공군의 주력기인 J-16이나 JH-7 등 거의 모든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었기에 개발 완료 직후 이미 육지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민해방군의 사전 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군은 지난달 미군 측이 먼저 핵전쟁 수행 능력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스피릿 폭격기 3대를 인도양에 배치하는 결정에 대해
극도로 반발했던 사례를 들어 이후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군의 대미 견제용 카드가 공개된 것이라 내다봤고, 지상군을 완전히 묶어놓을 수 있는 해당 무기의 존재 자체가 미군의 입장에선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기에 연합군은 결국 대중국전에 대한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처지에 놓였다는 등 중국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재차 경고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시각 한국에선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한 듯 차원이 다른 무기를 공개해 중국 당국에 당혹해 했습니다. 최근 하나디펜스 호주 법인은 솔라, 시그마 쉴드 위장막을 두른 레드백 장갑차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중국의 신형 무기를 겨냥한 듯이 보여 전 세계 밀떡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는데요. 시그마 쉴드란 전차나 장갑차에 맞춤형 옷을 입히는 것과 비슷한 기동 위장 체계로 열상 감지 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종의 스텔스 무기라 불리고 있는데, 이는 스텔스 기능이 전투기에만 한정된다는 기존 편견을 깨뜨린 혁신적인 기술로 방공 영역 밖에서 날아오는 웬만한 미사일들을 사전에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사 중국군이 육안으로 공격을 감행한다 해도 그들은 레드백 전차에 흠집 하나 남기는 것조차 불가능한데요. 과거 장갑차는 미사일을 탑재한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아이언피스트라 불리는 레드백의 능동 방어 시스템은 미사일을 탐지하는 순간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한다거나 전자장비로 미사일 센서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그 외 대응탄을 발사해 미사일을 직접 격추하는 하드킬 기술 중 세 번째가 적용 완료된 상태이고, 그마저도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해 탐지 거리를 대폭 개량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SM-3 미사일로 적의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이지스함의 방식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아이언피스트가 발동되는 순간 적군의 대전차 화기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내부 승무원이 외부 환경을 볼 수 없었고, 조준경이나 잠만경에 의존의 시야가 매우 좁았던 치명적인 단점을 완벽히 해결했다는 것인데, 레드백에 적용된 아이언 비전의 경우 장갑차 외부의 영상을 헬멧형 디스플레이에 뿌려줌으로써 간단히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마치 투명 장갑차에 탄 듯 외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무려 42톤에 달하는 차체는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어 기본 내구력도 상당하지만, 주포로 탑재된 부시마스터 MK44 기관포는 밀집 보병을 제압할 수 있는 파편탄과 상대 전차를 저지할 수 있는 대전차 철갑탄이 사용되는데, 이는 1km 거리에서 3세대 장갑을 정면으로 관통할 수 있는 위력으로 이같이 미친 성능 덕에 레드백은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군림하던 미국의 거대 군수기업 제네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을 꺾고 독일 라인메탈의 KF-41과 함께 총 사업비 5조 원에 육박하는 호주 육군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의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이벤을 연출하기도 했죠.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놀란 중국 당국은 호주와의 대화 중단을 선포하며, 동시에 한국의 무기 계약은 중국에 대한 도전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는데, 실제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아시아 패권 장악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유리함을 모르지 않는 바 대만이 가장 좋은 타깃이긴 하나, 그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한국을 굴복시키는데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 형태는 일부 영토 장악이나 군사시설 혹은 선박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중국이 한반도 인근에 다수의 둥펑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해당 시나리오는 단지 한국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며, 한국의 굴복은 결과적으로 미국 중심의 연합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기에 결국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만이 상황을 극복할 열쇠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그저 단순한 비즈니스로 보지 않았으니, 이미 중국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들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태평양과 남중국해로의 노골적인 팽창 정책에 극심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전체 병력 규모가 고작 6만 명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에 불과하지만 국경을 맞대는 적국이 없다는 특징에서 과거 세계대전은 물론 한국전과 월남전에도 참전했듯이 언제든 우방인 한국을 위한 파병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레드백과 K9자 주포 런칭에 성공한 하나디펜스의 승리가 단순히 한국뿐만이 아닌 호주의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고, 이 같은 협력 관계는 유사시 양국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임과 더불어 호주가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대상이 중국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하기에 결국 한국의 무기 수출은 자국의 국방력 강화와
수출을 동시에 잡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죠. 일부 중국인들 중 미국보다 바로 코앞에 있는 한국이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했다. 중국 매체 CRI 온라인. 한국이 중국 미사일을 제치고 증동에서 큰 수주를 따낸 게 과연 우리 미사일이 부족해서인 걸까? 중국 러디앤신원. 최근 중국이 연이어 방산 수출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치욕스럽다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쟁국으로 우려스럽다는 견제에서 이제는 무섭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먼저 태국에 수출하려던 잠수함이 독일제 엔진 수입이 막혀 취소되었고, 아르헨티나에 시진핑이 달려가 파격적 금융 지원과 가격 할인을 약속한 JF-17경 전투기도 결국 덴마크 공군의 중고 F-16에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건 가장 우수한 고객인 중동에서 중국의 휘룩 미사일이 한국의 국산 전술지대 지유도문기 KTS-SM에 밀려버린 것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이미 중국 로켓 발사대를 가지고 있기에 중국산 미사일을 구입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TS-SM 1단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80km로 중국산 휘룸 300은 사거리가 300km 가깝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UAE는 중국 미사일이 아닌 한국산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매제 싱이 싱크탱크에는 4월 14일 휘퉁 미사일 수출 실패, 중국 방위산업이 직면 한도전이라는 제목을 단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중동 수주전의 과정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올 연초 중동 현지에서는 KTS-SM을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 휘룸 300을 중국산 SR 5다연장 로켓에 각각 장착해 발사하는 시험 사격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가발 투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시험 사격 후 결국 KTS-SM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빌리빌리에는 중국 미사일이 실패했다. KTS-SM1이 휘등 300을 미사일 비교 시험에서 격파하고 중동에서 무기 주문을 따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몰라왔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큰 중국의 네티즌들은 비교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싸기만 하면 몇 개 주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탠다드부터 가성비까지 다 망쳐버렸네요. 평소에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단순한 개발 도상국일 뿐이고 농사를 짓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고 가격도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 미사일과 격차에 대해서 인정하는 댓글도 있었고,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분석한 글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매운 완전한 범위의 무기 법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지만 한국에는 더 고급 무기가 있고 중국이 받지 못하는 미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수십 년간 러시아와만 협력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장비면에서도 한국에 뒤처져 있고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사실상 매출이 5에 달했습니다. 2023년 최대 무기 전시회,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도 파키스탄조차도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핀란드 등으로부터 무기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꿈에 취해 있습니다. 한국은 곧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무사는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목표는 YJ-21입니다. 한국의 군대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전 세계의 몇십 위 정도였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020년 기준으로는 세계 7위였는데 올해는 5위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이 순위에 머물렀어요. 이전에도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휘룡 300의 성능은 뛰어나지만 미국산 로켓 발사대와 호환되지 않아 밀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UAE는 중국산 발사대를 분명 가지고 있었기에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휘룸 300은 사거리가 300km로 KTS-SM 180배보다 길지만 KTS-SM이 성능과 사용성, 가격 등에서 훨씬 더 우수해서 선택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지난해 4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우디 방공 미사일 수주전에서 한국의 천공에 의해 중국산 LY-70 방공 미사일이 밀려버렸습니다. 그전에는 UAE에게 35억 달러 4조 6천억 원의 수주까지도 내주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거대한 중동 방산 시장을 한국에게 모조리 내준다면서 천군과 천무에게 밀렸지만 앞으로 자주포는 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최강이지만 중국은 중동에서는 자신들이 수주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산 PLG 5자주포와 K9 자주포를 비교이면서
PLG 자주포는 이미 사우디에 수출된 바가 있기에 이것이 K9자 주포보다 훌륭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PLG-5가 정말 대단한 무기였다면 중국은 왜 이를 320대만 양산했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분명 이 자주포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PLG-5의 사거리가 50km이기 때문에 40km 사정거리를 가진 K9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50km는 애당초 일반 포탄과 PLG의 155포 구경으로 나올 수 없는 사거리기에 특수 사거리 연장탄으로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K9 자준포도 사거리 연장탄을 써야 최대 사거리가 40km가 나오는데 중국의 자랑은 거짓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PLG-5는 3분 동안 1문에 무려 10발씩 30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하고 일반 사격 모드에서는 1분에 5발의 포탄을 쓸 수 있어 다른 나라의 자주포 대비 2배 이상의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발사 속도만으로도 세계 최고인데 포탄의 사거리도 최대 100km에 달해 어지간한 미사일 수준의 능력을 지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믿는 사람도 믿는 국가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최신형 자주포라며 PLG-5의 훈련을 여러 차례 공개했는데 그때마다 이 자주포는 사격과 동시에 차체가 출렁이며 그야말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PLG-5는 포탄 한 발을 사격하면서 포신은 물론 차제, 전제가 앞뒤로 심하게 출렁이는 모습이 거의 모든 사격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화포가 사격할 때 이렇게까지 흔들린다는 것은 화포이기에 앞서 무기체계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미 PLG 자주포를 도입했던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은 한국에 오자마자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가 K9 자주포 200대를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싱이 싱크탱크는 최근 한국산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무기와 경합에서 연전연 패하자 중국산 수출 무기의 품질 관리 성능, 데이터의 투명성 등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산을 사지 못하는 국가들이 싼 맛에 중국산을 샀다고 하지만 이제는 훨씬 훌륭한 성능의 가격까지도 착한 한국산이라는 훌륭한 옵션이 생겼습니다. 지난 4월 24일 폴란드 수출형 천무 호마르케이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호마르케이는 300km급 미사일 291발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200여 초를 날아가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며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CTM-290은 에이테크임스 ATACMS와 동등한 KTS-SMKEI즘 미사일 계열의 수출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사거리를 약 300km로 늘린 전술지대 지휘도무기 KTS-SME를 말한다며 미사일은 구경 600의 길이 4m, 무게 약 1.5TU로 그중 3분의 100일 탄두 무게라고 디펜스24는 전했습니다. 중동의 국가들은 KTS-SME를 구입했지만 이제 사거리가 35km로 늘어난 KTS-SME까지 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UAE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한국을 찾아와 지난해 약속한 300억 달러 약 41조 원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UAE는 2022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을 35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 규모로 도입한 바 있는데 최근 북한과 협력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는 이란을 견제하려 한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국가들은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무기 수출의 절반은 인도와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이었는데 이제는 파키스탄조차도 중국산 무기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적국인 인도도 K9 자주포를 도입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대 자본이 있는 중동이었는데 중동의 국가들도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의 거대 자본은 한국에게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에 의해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인 6세대 첨단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 뉴스가 알려지자 전쟁 가능한 나라로 가기 위한 수순 중 하나인가, 일본이 급기야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인가 안팎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전투기 수출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일본과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15개국에는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본은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6세대 전투기가 없습니다.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물론 없습니다. 일본이 수출 가능하다고 결정한 기종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할 예정인 6세대 전투기를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전투기는 2035년이 되어야 실전 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서두르는 배경에 최근 단숨에 글로벌 방산 강국의 대열에 오른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에 자극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방산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평화 헌법을 걸으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배가 아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동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일본은 과거 최악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최초의 국산 소형 제트 여객기 사업마저 포기했을 정도로 항공 기술력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최초의 국산 소형 제트 여객기 미쓰비스 스페이스 ZMRJ 개발 프로젝트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 2008년 제트기 사업화를 시작해 2013년 첫 제트기를 고객사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잦은 설계 변경과 부품 조달이 어려워 지금까지 6차례나 납품을 연기하다가 2020년 10월 개발을 일단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시간만 끌어서 이제 최신이 아닌 노후화된 장비품 외에도 해외 부품 제조회사들도 이 미쓰비시 스페이스 제트에 맞춘 생산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만까지 나올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취향에 필요한 일본 국토교통성의 형식 증명을 취득하려면 몇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국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형 제트기 개발 사업에 들인 돈은 무려 1조 엔, 9조 5,979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돈이 이렇다는 것이고 사업을 접지 않으면 추가로 수천억 엔이 필요해 결국 채산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2008년 미쓰비시 중공업은 80인 내외의 일본 최초 상용 제트 여객기 스페이스 제트를 개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이 자체 개발했던 프로펠러 여객기 YS-11 이후 일본 최초의 민간 제트 비행기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항공기 개발은 계속 지연되었고 300대의 주문을 받아놓고도 납기를 무려 6차례나 연기했고 개발 완료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2020년에는 미국 항공기 리스 회사인 에어로리스가 미쓰비시와 체결한 스페이스 제트 20대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쳐지면서 2020년 미쓰비시의 스페이스 제트 개발 사업은 동결되었고 이제야 포기를 선언한 것인데요. 그런데 제트기 개발 사업은 포기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태로 미쓰비시 중공업은 경영 악화가 심각해졌고 그 여파는 다른 계열사에까지 미쳤습니다. 결국 미쓰비시는 알짜로 불리던 미쓰비시 자동차의 지분까지 매각해야 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첫 국산 제트 여객기 MRJ의 개발 지연에 이어 조선 및 화력발전 사업의 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해 주력 사업과 관계가 적은 미쓰비시 자동차 주식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미쓰비시차는 1970년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동차 부문이 독립한 회사지만 연비 비리 등의 문제로 경영위기에 빠진 이후 2016년 닛산 자동차 그룹 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가 또다시 제트기 개발 프로젝트에 재도전하겠다고 나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돌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차기 전투기 공동개발 계획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를 가동시켰습니다. 미국의 F-35나 중국의 J-20 등 최신鋭로 꼽히는 전투기를 능가하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아직 콘셉트는 명확하지 않지만 5세대기의 스텔스기에 더해 고성능 레이더와 센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 수집, 무인기와 위성, 함정과의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지만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와 미사일 제조업체 MBDA를 비롯해 롤스로이스, 레오나르도 등 영국을 중심으로 600여 개의 영국 기업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일본 언론인 니온 게이자이조차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공동개발 상대국으로 미국이 아닌 영국과 이탈리아를 택한 것은 미국이 기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조블랙박스 문제가 있어 방위 장비품 개발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럽식 공동개발은 분명 개방적이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양면에서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가 요구하는 선진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개발비 부담은 영국과 일본이 각각 40%, 이탈리아가 2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전투기 제조 능력은 일본, 이탈리아에 비하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이 일본과 굳이 손을 잡은 이유는 돈 때문일 겁니다. 만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 프로젝트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일본은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비만 되는 역할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쓰비시의 욕심을 끝이 없습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과의 훈련기 공동 개발도 타진 중인데요. 여기에다 차세대 여객기 개발에도 재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본 경제 산업성과 기업들이 약 5조 엔, 약 44조 원가량을 들여 오는 2035년까지 수소 엔진을 동력으로 하는 여객기를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바 있는 여객기와 6세대 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하겠다는 목표인데 과연 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전투기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W는 그동안 전투기를 뜯어서 부품을 교체하려면 미국이 지정해둔 일본 시설에 맡겨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은 부품을 교체하며 우리 정보가 일본으로 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뒤부터는 한국 공군이 직접 한국에서 이런 정밀 정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공군은 39대 F-35W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은밀하게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지난해 12월 총 사업비 4조 2,600억 원을 들여 추가로 F-35A 20대와 관련 장비를 2028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와 함께 총 사업비 증액 없이 한국에서 창정비를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정비는 전투기를 완전히 뜯어 핵심 정밀 부품을 교체하고 스텔스 돌류 도세까지 하는 최고 수준의 정비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고급 기밀인 최첨단 국방과학 기술이 곳곳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F-35의 경우 야전 정비, 즉 기체 외부의 간단한 정비만 허용해 창정비는 일본에 세워지는 F-35A 동아시아 창정비 허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일본에서 창정비를 하면 우리 공군의 작전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려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한국방사청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군 숙련 정비사 30여 명이 미국에 파견돼 전문 교육을 이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창정비를 위한 시설, 정비창은 F-35가 배치된 공군 청주기지 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해외 업체에 의존해왔던 스텔스 전투기의 정비를 이제 우리 공군이 직접 수행하게 된 것으로 공군의 전투기 운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향후 성능 개량도 대단히 유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우리 공군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루트를 잃은 셈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인공지능 관련 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38세 중국인 린웨이딩은 구글 몰래 중국에 있는 2개 업체에서 일하면서 구글의 L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린 웨이팅이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는 구글의 대규모 AI 모델의 훈련 및 호스팅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일 린 웨이팅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최대 3억 3,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운명인데요. 크리스토퍼 레이미 FBI 국장은 이 사건을 두고 중국에 근거지를 둔 기업과 연계된 이들이 얼마나 미국의 혁신을 훔치려고 하는지 보여준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이 미국 기업들의 주요 기밀들을 유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더 강화하면서 반면 한국을 도와주는 반전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등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이젠 조선업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선박사 5개 노조가 무역대표부에 핵심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행동과 정책, 관행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 한국 조선주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선과 해운 산업에서 발생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면 한국 조선주들이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감으로 작용한 겁니다. 미국 선박사 5개 노조의 주장을 보면 중국 정부가 세계 조선, 해양, 물류 산업을 장악하려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선박 노조 등 중국 정부가 전 세계에 항만과 물류 시설망을 구축해서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조선업계 조사에 들어가면 중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대상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규정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선을 위해 노동조합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언제나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맞설 것이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다. 무역대표부에서 이번 청원서를 법률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 조선사의 선박 인도량은 글로벌 조선사 전체 인도량 중 50.9%를 차지했고 한국 28.4%, 일본 15.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사의 인도량은 0.1%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체들을 제재해 중국으로의 선박 발주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미국 조선소들이 이 물량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글로벌 2위인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더구나 미국 관련 수송이 증가할 LNG나 LPG 등 가스선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조선사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어 앞으로 이들 업종에 경쟁력이 있는 조선사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화끈하게 밀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돈 36조 원이 넘는 슈퍼 보조금의 수혜자 리스트를 곧 확정합니다. 인텔은 100억 달러, TSMC는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삼성전자가 받을 보조금의 액수도 이달 말경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390억 달러 중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 몫으로 28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역대급 보조금 약속을 믿고 삼성전자도 173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 테일러의 파운드리 팹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정부는 삼성 고속도로까지 만들면서 화답했습니다. 공장 인근 호프집에는 삼성의 애칭인 세미 맥주가 메뉴로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꿈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았습니다. 미국 측에 기업들이 요청한 보조금이 예산을 훨씬 웃도는 7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실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6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상당수 기업이 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잔혹한 현실이라며 반도체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와서 수십억 달러를 요청하면 저는 타당한 요청이지만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 정부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각선은 인텔이 100억 달러, TSMC가 50억 달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보조금이 한국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파운드리 라이벌인 TSMC가 이미 역대급 보조금을 일본으로부터 두둑하게 챙겼고 반도체 업계에서 전해 전쟁에서 밀릴 경우 기술 투자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압도적 1위인 대만 TSMC는 지난해 일본과 중국 정부로부터 2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으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를 뒤쫓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넘어야 할 산이 더욱 높아진 셈입니다. TSMC는 최근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일본과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475억 4,590만 대만 달러, 약 2조 78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파운드리 등 자국 기업에 먼저 보조금을 확정해주는 건 이해가 됩니다. 헌데 TSMC보다 삼성에 대한 보조금 소식이 늦는 이유는 무엇일까? 솔직히 조바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미국 대선에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결전지 위주로 자금을 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칩스법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 연계돼 있는 만큼 소위 스윙 스테이트에 보조금을 우선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곳은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였습니다. 애리조나는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과 1만 표 차이로 어렵게 승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에는 인텔과 TSMC 공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과 TSMC에게 지급될 보조금이 먼저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크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초조히 기다리고 있을 무렵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추가 투자에 60억 달러, 즉 7조 9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예비적 합의를 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가 이미 발표한 텍사스 공장 건설 외에 추가로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일 정말 이대로 된다면 TSMC보다 오히려 10억 달러 이상 많은 금액이니까 말입니다. 60억 달러라면 삼성이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170억 달러 투자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세액 공제 등을 더하면 절반 가까운 금액을 보존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기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외에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들여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소식통들은 해당 지원금이 삼성전자의 상당 규모 추가 투자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추가 투자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 390억 달러 가운데 TSMC와 삼성전자 등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을 지원할 용도로 280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들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요청한 자금이 총 700억 달러를 넘어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까지는 들렸는데 그래서 결국 삼성에 얼마를 지급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월말까지 아직 많은 변수는 남아있다면서 여지를 남겼는데요. 실제로 K반도체가 미국으로부터 든든한 실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남은 10여일 최종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삼성전자에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예비 합의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치켜세우며 인공지능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 협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올트먼 CEO는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올트먼이 AI 반도체에 투자하려는 금액은 5조 7조 달러, 약 6,600조 9,30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과연 올트먼이 어떤 기업과 손을 잡을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올 1월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영진과 만난 이후 또다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언급함으로써 반도의 업계에서는 샘 올트먼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협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